오늘 우리는 거버넌스 교육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구세군이 157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은 더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또 아주 급격하게 진화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세군은 많은 다양한 도전과 또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을 안게 되었어요. 어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보다 더한 어떤 정직한 투명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요구받고 있으면서 우리의 선교적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아마 리더십에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령관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의사결정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영 시스템이나 행정 운영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발전 그 가능성에 대한 그런 고민과 또 어떤 한계를 아마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민주적이고 또 협치와 참여를 기반을 둔 거버넌스라고 하는 새로운 경영 시스템 또 어떤 행정 장치의 도입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이제 그것을 연구하고 또 교육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구세군의 모든 거버넌스에 관한 것들을 기획하고 또 교육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스템에 잘 안착시키는 일을 위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또 우리 한국 구세군을 또 사관님들 섬기고 계신 분이 공식적으로 한국 거버넌스 코디네이터로서 황선엽 사관님께서 책임을 맡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육을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황선엽 사관님 오늘 강의 오전 오후까지 오늘 하루 종일 또 이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벗으셨으니까 저도 벗고 반갑습니다. 황선엽입니다. 저는 2020년 말에 은퇴했고요. 은퇴사관입니다. 은퇴사관이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 남은 unfinished business,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 중에 못다 이룬 것 중에 하나가 구세군의 역사 유물과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박한서 사관님 계시면 박한서 이렇게 치면 쫙 그분이 쓴 글이나 문서나 자료나 유물이 뜰 수 있도록 해주고 기록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이미 우리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구세공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민족사와 계몽사를 연구하는 데도 굉장히 귀중한 자료였는데 그런 것을 지금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사명을 갖고 그래서 이제 박물관장으로 현재는 은퇴 후 사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작년도에 이제 국제 번영이 이런 거버넌스 우리 장관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거버넌스로라고 하는 조직으로 이제 우리 구세군의 모든 경영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2013년서부터 시작돼서 2017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이 되었는데 지난 5년간 별로 디벨롭먼트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것에 관한 경험을 갖지 못했고 또 리더십의 지속적인 체인지와 번영이 지난 5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또 변화되는 가운데 하지 못한 것을 보고 그동안 국제신학위원회에서 거버넌스 신학을 같이 만드는데 조금 참여한 제가 조금 아는 그 경험 때문에 한국군국 거버넌스 코디네이터로 제가 임명을 받아서 현재 한국 구세군의 말하자면 구조 개혁, 경영 조직 개편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7월에 처음으로 그 준비팀들에 대한 것을 구성하고 들여다본 결과 전혀 우리 지도자들
행정 지도자들로부터 전혀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것을 이제 협의하기 시작해서 국제번영과도 협의하고, 또 작년 11월서부터 제가 공식으로 이제 임명받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올 3월 행정 지도자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념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또 어떤 방향이 국제번영의 지침이고 한국 문화에 맞도록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영에는 이제 워킹 그룹이 만들어져서 실무진들이 구성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워킹 그룹에 대한 교육, 본영 사관 교육들을 1차적으로 마쳐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거를 뭘 하는구나라는 개념이 이제 지도부에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잡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마지막 주간에는 국제번영의 거버넌스 어드바이저 두 분이 내한하셔서 저희랑 협의를 가졌고, 1차적인 저희들이 번영과 워킹팀에게 대한 기본적인 또 설명을 나눴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저와 서기 장관 두 사람이 그분과 함께 이제 앞으로 플랜과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을 집중 토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 한 4일 동안 같이 겹쳐서 큰 그림들이 이제 나와가기 하는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구세군 지도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은 단순히 구세군의 어떤 조직, 법인, 뭐 본영, 뭐 이런 강요회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운동의 시작은 accountability movement라고 하는 책임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지난 2003, 4, 5년도서부터 각 군국에 시행됐어요.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뭐 책임 운동 뭐 이런 거 들었죠. 갱신의 여정, The Journey of Renewal 이런 거 들으셨잖아요. 뭐 위기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작성해봐라 뭐 이런 걸 왔죠. 근데 이게 종합적인 총론적 이해 없이 뭐 오니까 그거 하라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업무 차원으로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움직여지는 건데 우리 한국 구세군은 그렇게 해오질 못한 것이죠. 그래서 총론을 지금 만들고 강론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구세군의 국제번영과 여러 나라가 지금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하고 이제 변화돼 가고, 그래서 이제 큰 틀로 두 가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번영과 구세군 운영 조직, 소위 의사결정 구조가 변화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세군의 경영과 운영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은 영적 지도자의 위치로 가고, 그다음에 실무 회의는 모든 것은 이제 서기 장관이 운영하는 실무 경영진으로 움직여지고, 이게 이원화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갑니다. 뭐 쉽게는 뭐 그런 거 뭐 정관을 하나 새로 만들어라 그러면 앉아서 뭐 며칠 동안 열심히 하면 정관 하나 만들어서 실시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실시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세군 본영의 구조 변경, 부서 변경, 캐비넷 제도, 국장 제도 이런 것들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서의 업무는 누가 담당해서 그것을 뭐 참령이 할지 뭐 부정령이 할 건 우리 군국에서 정할 나름이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이미 만들 때서부터 저는 제안을 했지만 기획국장 개념이 아니다, 선교가 맞다, 선교국장이 맞다 이렇게 됐지만, 이미 우리가 먼저 했으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건데 안 하니까 딴 군국이 이미 선교국으로 바꾸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걸 정의가 담당합니다. 이제 전문 능력별로 담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올라가서 하이라키로 계급이 올라가서 뭐 참령, 부정령, 뭐 정령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호주, 뉴질랜드 같은 건 심각한 사회의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잘못하면 뭐 지도부인 사령관도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국가 사문위원회에 나가서 군국 사령관이 재단 이사장이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사회와의 투명성이기 때문에 서배부의 유능한 법률 관련한 직원을 채용했고, 그 친구가 그것을 다 사회적인 걸 컨트롤하다가 너 사관 되라, 안 되겠다, 이거 구세군의 경영의 위기. 그래서 그 사관을 시켜서 사관 6, 7년 만에 정의가 됐는데, 이 친구를 이번에 그냥 서기 장관을 시켰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정의가 한 번에 정령돼서 지금 서기 장관이라고. 한 국가의 구세군을 움직여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목적, 뭐 선교, 교육, 사회복지 다양한 프로그램은 이루어지는 현장의 일이지만, 이것을 움직여주는 바디의 그 우리의 경영 조직의 안전성과 투명성과 미래지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많은 지식이나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구세군이 변화됐는지 그 흐름을 편안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오전 시간은. 그래서 윌리엄 부스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구세군이 권력이라는 게 움직여졌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그 권력이 앞으로 분권, 권한 위임이 돼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제 오전 시간에 미진한 것 있으면 좀 더 드리고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현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번역만 바뀌는 거냐?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같은 조직에서 뭐 사령관이 전권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말에서 여러분 뒤돌아서서 뭐 독재하네 그러지만 영문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안 하고 계신가요? 얘기 안 듣고 시킨 대로 하지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뭐 운영위원회 하세요? 아니면 얘기 소통하세요? 이 모든 할렐루야 이 모든 핵심의 한 가지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라는 데 들어가요. 소통. 위아래 나와 너. 이것이 없이 구세군 조직은 소통이 안 되니까 뭐가 없죠? 공감이 없죠. 공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관님 일하시는데 교인들이 안 따라와. 뭐가 있죠? 공감이 없고 동감을 안 하고 소통이 없으니까 동기가 없어. 그러니까 사관님 혼자만 하는 거예요. 어느 사관님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지켜봐도 경북지방이 아니고 저 수도권이에요. 돌격! 그러면서 막 갔는데 그분이 열심히 한 1년 하다 뒤돌아보니까 교인들하고 정교들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자기만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갭, 소통, 갈등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accountability movement, 책임 운동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권력 있는 그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구세군의 모든 단위의 우리의 조직의 이런 문화 그동안 이게 organizational culture라고 하죠. 조직 문화가 우리한테는 157년 동안 찾아온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서양 사회는 그나마 해결하는 과정이 좀 편해요.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있으니까. 사령관하고도 얘기하다가 뭐 정의가 사령관이 앉았으면 여기 앉아서 근데 사령관님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 우리 같으면 너 일로 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장관님하고 얘기하는데 뭐 하고서 장관님한테 영어로 진호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서양은 가능해요. 그런 게. 사관 학생이 교장님과 얘기할 때도 교장님 책상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 이렇게 앉아서 교장하고 얘기해. 뭐 그날로 짐 싸라. 뭐 이럴 수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문화와 우리 문화는 같지 않아요. 우리한테 어떻게 그게 민주주의라고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예의가 없는 거지. 기본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우리한테 맞춰서 어떻게 소통하고 동기를 부여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제구세군이 노르웨이 개발국 또 티어 펀드하고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조직 문화에서 소통할 것이냐 이런 것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는 이제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편안하게요 앉아 계시고 저의 얼굴 보이셔도 좋고 이제 스크린 보이셔도 좋은데 장사관님 혹시 그 스크린이 불은 끌 수도 있나요? 요 형광등은 그러면 좀 스크린이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난가요? 오케이, 끝. 가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그래서 편안하게 뭐 신발 벗으시고 뭐 이렇게 뭐 우통도 벗으시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미리 여유가 있었으면 오늘 뭐 사복 입고 모일까 장관님 결정하시라고 연락했는데 저도 깜빡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반바지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깜빡해서 장관님하고 미리 협의를 못했어요. 자, 뭘 누르는 거죠? 우측을 누르면 되나요? 네. 오케이.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거버넌스라는 거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이따 설명드리다 보면 이해가 가면 두 가지 거버넌스라는 본부 쪽은 어떻게 바뀔 건지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 부분 우리 구세군 역사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뭐가 사라졌네? 네. 다시 한번. 네. 구세군 조직 체계의 변화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윌리엄 부스가 1865년 시작했죠. 뭐 윌리엄 부스 얘기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이스트 런던 제일 가난한 동네 가서 선교 시작했고요. 그때 거기 가니까 크리스천 리바이벌 어소시에이션 전도 열심히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하고 옆에 있다 보니까 그 그룹이 너 설교 좀 해줘. 그러니까 설교했는데 원색적으로 강력한 복음 전파자인 거야. 그래서 가자마자 카리스마로 압도를 했습니다. 그 조직을. 그러니까 너 우리 리더 해줄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가서 이스트 런던을 접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미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던 그룹들하고 조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부스하고 조인 6월에 하고 공식은 동부런전 전도협회가 7월 2일 날 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동부 부흥 전도협회, 나중에 기독교 선교회 크리스천 미션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카리스마가 딱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활동을 하려니까 뭘 만들어야죠?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고 너무 카리스마, 당연히 다 당신이 대표하십시오. 이렇게 돼서 정관을 만들었는데 대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General Superintendent. 우리로 얘기하면 사무총장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대표 총장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 구조를 12명을 만들었어요. 평의회를 만들었어요. 감리교식이죠. 커미티가 있고, 그 커미티에서는 12명이 모여서 뭘 하냐? 대표 선임하고 해임 결정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정관이 재밌어요. 윌리엄 부스를 선임했어. 단 해임은 4분의 3이 할 수 있어요. 12명 중에 몇 명이 하는 거죠? 8명 이상이 윌리엄 부스 너 관둬라. 그럼 관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돼요? 대표자, 슈프리텐 제너럴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건 뭐야? 나 싫어.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게 처음부터 독재 권력으로 만든 거죠. 크리스천 미션이. 그렇게 돼서 더가 있어요. 세습, 후계자 결정권까지 줬어. 내가 다음에 나 박물관 다음에 김성환 사관 내가 찍으면 박물관장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게 후계자 결정권까지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상황이 생기게 된 게 이게 이렇게 돼서 그 상황이 발전되게 되면서 뭐가 있냐면 대표권, 재산권, 종신제야. 죽을 때까지 거기다가. 언제 그만둔다는 조항이에요. 종신제, 후계자, 인사권, 사업 전개권까지. 그러면서 이제 교리의 기본 틀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걸 뒤늦게 이제 조금 이따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정관 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관을 개정을 못 해요. 이거를 의회에다 등록한 순간 이 문제가 생기니까 몇몇 변호사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한 번 등록이 되면 이 안에서는 절대 이거 바꾸지를 못해요, 정관을. 그러니까 이 정관을 근데 윌리엄 부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니까 한 겁니다. 그래도 그래서 전문가 조언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그 정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떻게 돼요? 영국 법상 그 정관이 등록돼서 정식 정관이 된 이후 저걸 바꾸려면 국가가 법을 제정해야 돼. 법으로 바꿔야 돼. 요즘 정치도 시행령 가지고 하듯이 법을 만들어야 그걸 상위법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윌리엄 부스는 아무 거침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등록이 돼서 우리가 이제 78년도로 보통 구세군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1978년 5월에 인쇄물부터 크리스찬 미션이 셀베이션 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긴 시작했지만, 네,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변경되는 것은 이제 그 후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1990년도 돼서 이제 상황들이 생긴 게 여러분 아시지만 1890년도에 윌리엄 부스가 In Darkest England and the Way Out, 최암흑의 영국과 그 출로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뭘 했냐면 100만인 구령 운동, 100만인 먹이기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계와 사회가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본 거죠. 그 당시 영국 인구가 약 한 3천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10%가 극빈자였어요. 한 300만 명이. 그 중에 한 60~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어요. 윌리엄 부스가 이 중에서 300만 명 중에 100만 명을 재우고 먹이고 입히겠다고. 그러면서 강력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모금 운동을 시작하니까
뭐 신문사, 언론사, 뭐 이런 여러 지원하고 기업가들이 지원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윌리엄 부스는 선포하고 나아가는 스타일인 반면 캐슬린은 부인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져요.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서 캐슬린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러분 왜 영국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동쪽 이스트 런던에 살았는지 혹시 아시죠? 노사가님 손 드신 게 아니구나. 귀를 만지셨어 마스크 때문에. 우리 왜 가난한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동쪽 가서 살았을까요? 이스트 런던. 지금도 가면 거기를 화이트채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철역이 있고 그 이스트 런던, 마일 엔드, 동쪽 끝 이런 동네인데 왜 근데 부자들은 어디 살았냐? 서쪽 끝에 살았어요. 웨스트 엔드에. 이게 런던 이렇게 바라보면 그게 어디냐면 빅벤이라고 시계탑 있죠. 그래서 윌리엄 부스 우리가 그 구세군 지금 국제본영이 있는 퀸 엘리자베스 로드 그 경계선 이쪽이 부자 동네고 거기서부터 우측이 가난한 사람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시계탑, 의사당, 버킹엄, 여왕궁전, 웨스트 엔드라는 뭐 뮤지컬 극장, 부자들 동네 있고 가난한 사람은 동쪽에 사는 거예요. 여기 대구는 어디가 부자들 사나요? 동쪽인가? 동구, 뭐 수정구, 수성구, 뭐 호수 있고 그런데,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그랬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시면 제가 내년에 영국 보내드립니다. 좀 싫어요? 뭐 ICO 네 그런데, 네, 네, 산골 꼴짜기. 저 이거 막 이렇게 질러봐야 돼 자꾸. 그러니까 땡이지만 하여튼 동쪽이 한국에 가깝고 사실은 그런. 네. 물가가 싸다. 그것도 좋은 조건이죠. 왜 물가가 쌌을까? 이 동네는 왜? 네? 명동이 영문동에는 막 이렇게 막 비싸지고 왜? 척박해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60,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왜 싸죠? 그럼 그 동네가 왜 싸서 사람들이 글로 가? 이주민이 왜 가? 그러니까 글로 또 산업이니까 그 가는데 공장도 많이 있고 그런데 버버리 공장도 그쪽 옆에 있고 그러긴 한데 왜 글로 갔냐고요. 더 생각해봐야 사회 문제를. 땅값이 왜 쌀까?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땅값이. 부자들은 여기 살아. 가난한 사람들은 이쪽에 사는데 그래서 캐슬린은 부자들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강사료 수표 받으면 그걸 남편 사업에 갖다 주고. 왜냐하면 아주 인텔렉추얼하고 지성적이고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중산층들이 초청해서 강의 듣고 스마트하다고. 그래서 수표 써주면 남편 사업. 그래서 아주 밸런스가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강력한 메신저고 이분은 펀드레이징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하여튼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조금만 더. 영국 진짜 보내드려요. 싫어요. 제가 내년 대장 오시면 얘기해서라도 보내드려요. 퀴즈. 빨리 손 들어야 돼. 이 퀴즈 듣는 순간에 사회적 문제예요. 상암동 그 올림픽 공원에 그게 생겨진 이유가 뭐예요? 거기 그 모습. 손 들고. 이거 맞았어. 띵동땡. 그러니까 안사관하고 동부인에서 보내드릴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 그러니까 부자들이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 자기네 동네 먼 끝에다 동쪽에 갖다 버린 거야. 쓰레기 처리장 있으니까 우리 상암동 후생원 쓰레기 처리장 매립장. 그러니까 싸지 먼지. 거기서 윌리엄 부스가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막 신문이 하면서 막 펀딩이 막 뜨는 거야. 돈도 들어오고. 근데 윌리엄 부스가 이때쯤 독일에 가 있었어요. 독일에 가 있는데 갑자기 타임즈에서 기사를 썼어. 셀베이션 아미 100만 명을 먹인다고? 윌리엄 부스? 강력하긴 한데 진짜 가능할까? 그 돈 잘 쓰고 있나? question. 우리가 공공 펀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브라멜이 아버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독일에서 그래 장부가 다 보여주고 하라고 그래. 그래서 국가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사회적 뉴스가 되고 100만 명을 먹인다니까 막 도네이션이 막 들어오니까 그때
영국 사회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영국 뉴질랜드 총독을 했던 윌리엄스 경과 또 영국 회계사 협회장 회장에서 4명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펀드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2주간의 검사를 하고 책을 발간했어요. 그게 역사 자료로도 나옵니다. 그 나온 결과 투명했다. 잘 쓰고 있었다. 근데 구세군 재산을 보니까 교회랑 사회복지가 있는데 이건 좀 구분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장부를 앞으로 좀 구분해라. 이런 문제. 그래서 마이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메이저에서는 결국 no problem. 그것으로 구세군이 공신력을 인정을 받은 거야. 아, 구세군은 제가 믿을 만한 거. 그때서부터 1890년대 초서부터 구세군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해서 1865년에서 1900년대 1차 대전 초까지 구세군이 2000개 교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의 4-5배가 성장하게 되는. 이게 사회적 공신력이 주어진 교회의 복음과 사회복음. 구세군. 그때에서 1차 대전 이후서부터 여태까지는 내리막길이야. 그 이후로는 조금씩 2000개에서 지금 1000개 이렇게 조금씩 교회가 내려. 이제 시대적 상황이 교회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구세군 내부에서도 공적 사회자고 기금은 분리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시작하게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윌리엄 부스가 크랩함 정션을 차 타고 지나가는데 빵 하고 가스가 터졌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그때 막 뉴스에도 나고 사망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갑자기 윌리엄 부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후계자가 되지? 자기가 살았을 때는 뭐 후계자도 임명할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윌리엄 부스가 정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상일 때는 후계자를 지명하겠다. 근데 내가 갑자기 죽을 것에 대비해서 내가 봉투에다가 후계자 이름을 써놓고 밀봉을 해서 그 편지를 남겨놓겠다. 유서를 책상 어디다 넣어놓고 변호사한테 넣어놓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질병 그리고 하나 질병, 사고, 재난, 기타 등으로 재난직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하이 카운슬을 개최해서 최고회의라는 것을 개최해서 그 최고회의에서 후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정관이 안 되니까 그 정관에 부칙으로만 이렇게 메모를 해서 붙여놓도록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법적 등록이 안 되는 그런 부칙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윌리엄 부스는 돌아가시고 윌리엄 부스는 비저너리였어요. 꿈을 꾸고 꿈을 꾸면 고 하는 스타일이면 아들 브라멜 부스는 참모총장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매티스트 전략을 실행하는 실행가였어요. 잘 되다가 오는 사이에 구세군이 벌써 이제 65년서부터 약 60년 가까이를 되는 순간 구세군이 이런 조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요구들이 내외 또 영연방, 미국, 호주 이런 데서 도전들이 많았죠. 다 윌리엄 부스 아들들이 도전했잖아요. 호주의 아들이 허버트가 또 미국의 바링턴이 다 해서 다 도전했죠. 그래서 따라져 나갔지. 이렇게 1인 독재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령관을 하던 우리가 잘 아는 이반젤린 부스가 오빠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요구하는 수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캐슬린이 오빠한테 편지를 쓰고 강력하게 모임 때마다 얘기하면 바꿔야 된다. 대장 종신대 폐지해라. 하겠다면 한 70세 정도가 좋겠다. 물러나라. 이거예요. 두 번째, 대장 후계자를 자기가 지명해 절대 그럴 수 없다.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재산, 인사권, 사업권 뭐 다 가지고 있는 거 개인에게 그렇게 개인 거, 개인 재산처럼 개인 재산 우리로 얘기하면 개인 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우리가 법인격, 공인격으로 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단독 권한에서 법인에다가 위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윌리엄 부스 개인 재산이라 만약 돌아가면 그 재산이 그 다음 자녀들한테 유산 상속으로 가서 권한을 황사 이런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세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브라멜 부스는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난 아버지의 전통을 중요해. 아버지의 뜻대로 갈 거야.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브라멜 부스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브라멜 부스가 1928년도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5월달 넘어가서부터 몸이 아파서 그 우리가 여기 써 있는 대로 사우스 월드라고 하는 동해안 쪽 바닷가
도시에 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경포나 포항, 뭐 울산 요 정도 되는 해안가에서 요양을 합니다. 본영에 안 오고 국제 본영에. 그래서 그 당시 참모총장인 에드워드 히긴스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가서 찾아뵙고 뭐 결제도 맡고 하는데 이 에드워드 히긴스가 보기에는 절대 회복하지 않으실 것 같아. 어떡하지? 그때 그 정관 부칙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였지? 대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할 수가 없을 때는 뭘 소집할 수 있다? 최고회의, 하이 카운슬을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참모총장이 11월에 하이 카운슬 소집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모여오면은 오기까지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11월 말에 편지 보내면 12월에 받고 준비해서 1월에 모이기 시작한 거란다네. 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하이 카운슬 멤버들이 생각한 거예요. 한 60여 명 모여가지고 우리 대장이 저렇게 하고 안 나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진 은퇴 사임하시도록 하자.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관들 최고위직 사령관급들이 7명이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이 윌리엄 부스를 면담하러 갑니다. 사우스홀드로 자동차를 타고. 그때 그 모임 때 이미 썸버리 코트라고 하는 곳에 영국의 모든 기자들은 다 모여 있었어요. 아주 영국 사회 주요 뉴스야. 그 윌리엄 부스 아들 브라멜이 있는데 브라멜이 아파서 못 오고 있는데 처음으로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다. 영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생긴 이런 교회와 국제기구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데 브라멜 부스의 사임 여부를 논의한다는 뉴스. 그래서 이분 7명이 썸버리에서 사우스홀드까지 가는 자동차 2대 행렬에 14대의 차들과 기자들이 쫓아가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간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 굉장한 뉴스가 된 거죠. 그래서 가고 그리고 거기서 가서 얘기를 나눠요. 대장, 당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우리 여러 가지 교련상 당신 자진 사임하시죠. 그랬더니 브라멜 노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거절했다는 걸 안고 돌아와서 하이 카운슬을 열어서 하이 카운슬이 회의를 합니다. 대장 사임을 하는데 이때 거의 55표 이상으로 사임 결정 하이 카운슬이 합니다. 밑에도 나오지만 7, 8명이 반대해요. 그건 다 윌리엄 부스 패밀리, 윌리엄 부스의 손녀딸 무슨 딸 다 이분들은 다 반대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임을 발표하는데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의 신문 브라멜 부스가 그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구세군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동안 80년대까지는 이 역사가 기록된 문서들은 있고 하지만 공적으로는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다 알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공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원이 심의를 한 거야. 법원이 심의를 했는데 가처분은 일부 인용을 했어. 뜻은 다른 게 아니야. 결정할 때 브라멜 부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 변호사 같은 경우가 참석하지 않았다. 얘기 참석시키고 다시 결정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뭐 하다 보면 본인이 와서 얘기 안 했으면 무효다. 법적 판단을 받는 거랑 똑같이. 또 다시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또 영국 사관 중에 하나 루테넌 참장 헤인스 씨가 심장마비로 너무 긴장하셨는지 그거 회의하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도 치르느라고 우리 역대 역사상 최고회의가 약 50일 가까이 걸리는 뭐였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가 런던에 모여서 50일 동안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의했어요. 결국 똑같이 55대 8로 브라멜 부스는 사임 결정이 내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최고회의 해서 신임 대장을 선출합니다. 그때 참모총장이었던 에드워드 히긴스가 제3대 대장으로 첫 윌리엄 부스 패밀리가 아닌 그렇게 끄는 히긴스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됐냐면 이 크리스찬 미션으로부터 바꾼 이 구세군 정관이 문제이니까 이 정관을 바꾸자. 이렇게 된 것이고 개편하게 만드는데 바꾸려면 아까 정관 못 바꾼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랑 모든 걸 만들어서 영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다가 구세군법을 만들어다오 청원을 하고 그래서 설베이션 아미 액트라고 하는 구세군 우리 표현을 의역을 하면 구세군 법인 시행령이라고 하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 주게 됩니다. 참고로 그때 갔던 7명이에요. 대표단.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좀 얼굴이 익숙한 분도 계실 수 있어. 맨 좌측에서 두 번째가 성결의 교사 사무엘 로간 브랭걸. 그 다음 사람이 일본 사령관이었던 야마무로 군페이, 산실군평, 평민의 복음을 쓴 분들. 뭐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고급 시니어, 그 당시 최고참들이 브라멜 부스한테 갔던 분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분을 어떤 분은 로버트 호가두라고, 우리 한국, 그런데 호가두는 저기 있었지만 저 멤버에는 뽑히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분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재미나는 사실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멜 부스는 그거 후에 한 9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 브라멜 부스가 자기 사후에 누가 대장이 될지를 이미 봉투다 써놓은 거야. 하이 카운슬이 아니었으면 이분이 되는 게 이분이 그분이야. 브라멜 부스의 맏딸. 이름이 뭐야? 캐서린 브라멜 부스. 얼마나 구세군을 사랑하는지 자기 할머니 이름 캐서린으로 썼고,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서 캐서린 부스가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캐서린 브라멜 부스라고 이름까지 바꾼 분이야. 얼마나 좋아. 이분은 너무 존경받는 분이고 열심히 일하고 영국의 사회복지도 이끄는 분인데, 이분을 당시에 자기 후계자라고 브라멜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아프지 않았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하이 카운슬도 없이 그냥 돌아가셔서 유서를 꺼냈으면 이분이 대장이 된 거예요. 몇 달 사이로. 그러면 그 당시 46세 종신제 했으면 언제까지 대장을 하냐면 1987년까지 대장을 했어, 이분이. 이런 역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분은 이런 상황임에도 다 받아들이고 no problem, 행복하게 사역을 하시고 영국 여왕훈장도 받으시고 구세군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인물로 남았다가 은퇴를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같은 사건, 브라멜 부스가 그 구세군의 그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 이후로 윌리엄 부스 패밀리에 대한 존경심이 한 50%는 까먹게 된 거예요. 영국 구세군 역사 안에서, 흐름 안에서. 그래서 리스펙이라고 하죠. 보통 리스펙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세군 역사의 비화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돼서 1931년에 2년 후에 이제 법적인 제정을 끝냅니다. 그래서 구세군법이 의회에 통과가 됐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구세군의 대표자는 하이 카운슬, 최고회의가 선출한다. 이 규정이 이제 명문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두 번째, 구세군 대장 연령은 그때 하이 카운슬에서 설정한다. 그래서 조금씩 변동해요. 뭐 70세로 끝날 때도 있고 65세가 다 된 분들은 3년간 할 수 있다. 하이 카운슬에서 결정을 그때 대장 선출할 때마다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세군의 모든 재산은 개인이 브라멜 부스 회밀 거가 아니다. 법인에, 이 구세군 법인에 들어간다. 그다음 이런 소통의 문제가 생기니 지도자와 현장, 또 지도자 안에서 참모 간의 다양한 소통 문제가 생기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Internal Board of Arbitration,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재, 화해, 더 쉽게 얘기하면 소통위원회를 둔다. 그 당시 100년 전에도 저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 거를 갈등 구조, 뭐 법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을 노력한 거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것이 쭉 이끌어오다가 1980년이 돼서, 여러분 1878년에 최초 크리스천 미션, 1904년에 아까 얘기한 윌리엄 부스가 후계자 문제 하이 카운슬 만든 부치, 그리고 1931년에 의회법, 그래서 63년, 68년까지 조금씩 구세군 법은, 이거는 정관이 아니라 정관이지만 법은 의회가 만든 법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을 우리는 구세군 법을 셀베이션 아미 액트라고 씁니다. 액트, 시행령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정관 개정을 하려면 최고회의 참석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정관 개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석자 규정은 그 당시는 커미셔너, 부장 및 2년 이상 된 정령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독신으로 저 계급을 가진 사람 외에는 남자와 독신 2계급 사람만 간 거죠. 그래서 많이 모여야 5, 60명이 모였던 거예요. 1995년도 폴 레이더, 한국 선교사 출신의 대장이 되었을 때, 폴 레이더의 부인 케이 레이더는 양성평등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입니다.
구세군이 맨날 양성평등, 여성 뭐 사역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이때까지는 90년대까지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몰라? 여사관은 참령까지는 자기 계급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근데 참령 이상 부정령, 남편이 뭐 부정령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영어로도 부정령 부인이었지 그분은 부정령이 아니에요. 참령도 아니었어. 계급이 없어져 고위이 되면. 대장 부인이었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지방장관 옛날에 무슨 암흑의 정령보 그러면 그 부인은 참령도 아니고 그냥 정령보 부인이었어요. 그 서양에는 Mr. and Mrs. 아니면 Colonel and Miss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는 그림자야. 서양이라고 그래도. 영어식 표현에도 성이 바뀌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국의 어떤 사령관님이 사령관이 되셨어. 그럼 이제 부장이잖아. 그러니까 부인도 자기가 부장인 줄 알고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러다가 부장 아무개 그랬더니 영국에서 너 부장, 뭐 한국에는 부장이 한 명인데 왜 여자 부장이 있지? 이렇게 대답이 오면 이해가 되세요?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1990년대 말까지 우리 구세군의 모든 계급은 부정령급 이상의 여성은 자기 고유의 계급이 없었어요. 암흑의 부인으로 직책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된 거죠. 이것을 이제 윌리엄 폴 레이더 대장 때 홍콩에서 그 세계 지도자 회의를 하면서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제 집중 토론을 해서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혼 여사관도 고유 권한 계급을 주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결혼하면 남편 거 따라가다가 그 다음엔 뭐 여자든 남자든 각자 가서 뭐 부부가 계급이 다른 경우도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엔 높은 쪽 갔다가 요즘은 그냥 동일 계급으로 같이 가고 뭐 이렇게 변동되는 과정이 이 시기에 우리 계급 제도의 변화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또 대장이 명해서 인터내셔널 커미셔너 오피서십 구세군 사관직 연구회의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아시아 대표는 제가 참여해서 그때 모여서 계급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거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관이라는 제도가 정착이 됐어요. 어느 정도. 캐토릭은 뭐 사제, 신부, 일반 교회는 목사, 구세군은 사관이라고 부른다라는 게 어느 정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건데 영국이나 서양권에는 이 용어가 없어요. 사관은 영어로 뭐냐면 오피서야. 오피서라는 무슨 말이냐면 주차 요원도 오피서고 버스 터미널 관리인도 오피서고 경찰도 오피서고 공무원도 오피서고 그냥 오피서지 이게 성직자 냄새가 안 나는 단어예요. 영국도 아는 거야. 그럼 어떡할까? 젊은이들은 패스터로 하자. 그냥 패스터, 목회자 막 이런 의견들이 패스터 아니다. 그러면 레브랜드로 하냐? 그럼 우리가 목사야? 또 아니잖아. 그럼 사제야? 아니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영국에서 영어들은 그러면 우리는 모든 그 사관이라는 표현을 모두를 캡틴이라고 하자. 선장, 책임자, 대체 영어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는 용어가 정착이 된다. 사관으로. 니네 영어가 문제지. 이거 뭘 만들어라. 그리고 계급제도 줄이자. 지금 333 제도를 111로 가든가 직책이 중요하지 계급이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벌떼같이 부장들하고 정령들은 다 반대하더라. 그 위원회가 17명인데 계급별로 거의 있거든요. 평신도도 넣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때는 정의였으니까 강력하게 막 뭐 노르웨이, 뉴질랜드 애들 막 동감으로 막 얘기하는데 부장급들은 있어야 된다. 그게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조직 운영에 편리하다. 뭐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돼서 변화가 돼서 한때 이 제도로 가기도 하고 한때 루테넌트로 바꾸고 여러분 잠깐 뭐 임명하면 바로 정의되기도 하고 혼돈의 시기가 있었죠. 그게 다 이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최고회의 규정을 바꾼 거예요. 고유 계급을 주기 시작했고 고유 계급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령관 부인도 뭐가 돼? 부장이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95년 지나서 97년도서부터 확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최고회의 참석자가 몇 배가 돼? 2배 이상이 된 거죠. 4, 5, 60명 모이다가 90명, 100명이 모이게 된 거야. 그래서 썸버리 코트가 작아져서 새로 짓기도 했고 새로 져도 작아서 지금은 딴 장소 가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좀 발전적 측면에서 되게 됐어요. 그래서 남성 사령관, 여성 사역 총재든 커미셔너, 부장 계급은 다 참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령 사령관으로서 2년 된 사람도 참여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것도 그래서 사령관이면 정령 아니래도 참석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폭을 점점 넓혀가고 참여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현재까지 뽑는 사람은 대장 한 사람만 뽑고 나머지는 아직은 임명제로 가지고 있죠. 현재 그 조직이죠. 그럼 문제는 국가별로도 뽑자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그건 아직 채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고회의에서. 9가지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중간 얘기인데요. 이렇게 100년이 지나오는 동안 구세군이 9가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대장 1인에게 권한을 다 줬는데 대장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다 결정해. 그러니까 권력을 뭐냐. Deliberation of the authority라고 합니다. 어떻게 권한을 위임할 거냐. 대장은 좀 했어요. 60년대에서부터 쭉 와서 대장은 모든 대부분 권한을 참모총장한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참모총장이 혼자 자기가 다 어떻게 전 세계 사령관 이름도 다 못 외우는데. 그래서 참모총장 밑에다가 여러 국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조날, 아태 지역, 미주 지역만 있던 걸 이쪽에다 두기 시작해서 인사국도 두고 둬서 거기다도 또 이 부장급, 커미셔너급으로 다 두고 인사국도 두고 그래서 권한 위임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 자문위원회를 두고 또 대장이 GCC라고 해서 General Consultative Council이라고 해서 전 세계 사령관급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연중,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세계 지도자 회의나 최고회의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자문받고 대화 나누고 그럽니다. 또 참모총장 밑에 행정부라는 걸 시작해서 행정부 부장이 커미셔너 부장급으로 또 전체 행정을 책임지고 이런 많은 그 당시까지는 없던 업무국을 본부 안에서 국제번영 안에도 세워서 그 안에서 다양한 이제 부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이 시작되었다. 왜 대장은 영적 지도자도 세계 여행하기만 해도 바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국에 왔다 가면 영국에 돌아가면 시차가 12시간 이상 차이 나면 멍해 일주일은. 멍한 대장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느 대장은 세계 여행을 1년 동안 다니고 나더니 정신이 혼미해져서 대장 책상에다가 대장직을 사임합니다. 편지 놓고 가서 안 돌아오신 분도 계시잖아. 몇 해 전에 그러신 거야.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 기도하고 기도해도 비행기 타고 다닐 때마다 내가 유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면 내가 안 했지. 그러고서 얘기하기 힘드니까 편지만 써놓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대장 사택에서 안 나오신 거 아니야. 그래서 총회에서 여자 대장 뽑고 그랬잖아요. 또 얼마 전에.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90년대까지 영국 번영은 국제 번영 산하 기구였어요. 영국 안에 번영 안에서도 영국 사령관은 영국 사령관 역할을 하지만 대장 밑에 있는 무슨 그냥 그런 거에서 별로 또 스코틀랜드 군국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영국 중심과 국제 번영 중심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제 번영을 스코틀랜드하고 브리티시를 통합하고 그리고 국제 번영은 유엔식으로 각 나라 대표와 기구가 모여서 운영하는 형태, 유엔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작업을 들어가서 1991년도에 영국 군국은 분리하기로 법적으로 분리해서 재산도 분리합니다. 또 재산 55를 국제 번영이 갖고 45를 영국이 가져서 분리를 하고 그 중에 대부분이 레가시, 주택, 건물 이런 부분을 논아서 그걸 갖고 영국 번영은 엘레펀트 카슬이라고 하는 곳으로 새로 신축 건물을 사서 이사가서 국제 번영과 영국 번영의 분리가 시작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이 잡고 있었다면 세계를 근데 이 분리하면서 세계 파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유엔처럼 국제 번영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바예요. 이 작업을 한 분이 제너럴 이바 바로스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신 여자 대장님 계시죠? 그분이 장기하면서 이때 이 작업을 했고 이때 키운 분들이 라슨, 가운슨 뭐 이런 분들이에요. 티일슬리 그때 그래서 이 제너럴 바로스의 키즈들 제너럴 바우스가 키든 다음 세대 그룹이 그 다음 시대 작업을 해나가게 된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제너럴 바로스가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더 90년대에서 2000년대를 놓은 동안 더 소프트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대장 다음에 바로 그 물망에 오르던 분이 나중에 대장이 된 그 두 텀 후에 세 번째 대장 원래 세 번째가 아니라 젊은 50대 대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바꾸려면 50대가 가야 된다. 외국은 커널 정령이 다 50대 초반이에요. 50.
이번에 국제번영 어드바이저로 와서 나랑 회의한 애들 마크라고 마크 왓슨인데 커널이야. 몇 살인 줄 아세요? 50살이야. 우리나라는 여러 상황이 언어와 한국 사령관하고 딴 나라 가서 사령관 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안에서는 능력이 되지만 국제 안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어려워서 한국 사령관을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거기에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딴 데는 다 50살이 돼서 여러 나라 사령관 하다가 그중에 한 사람이 대장 후보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세계 흐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존 라슨 대장이 이바바로스 대장 할 때 영국 사령관이었어요. 50대로 초반에 했거든. 이게 뉴 제너레이션 21세기 밀레니엄을 준비하려면 이 스마트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느냐고 그렇게 탁 키워놨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영국 안에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1994년도에. 무슨 생기냐면 구세군은 그 자금을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데 우리는 뭐 주로 예금만 하지만 외국은 펀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뭐 주식 같은데. 그걸 담당하는 게 그때 퍼블릭 릴레이션 자금 부서가 섭외부 같은 데서 담당을 했는데 막대한 금 한 2, 3천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가 하겠다 했을 때 투자위원회에서 잠깐 보류해라. 뭐가 조건이 맞춰지면 했는데 그 하루 사이에 그 담당 부서장이 고를 해버려서 구세군 돈이 영국 구세군 돈이 그 펀드 회사로 가버린 거야. 존 라슨 대장은 자문회의 아직 안 됐는데 왜 보냈냐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바로 추적에 들어갔는데 그 돈 어디 갔는지 사라져서 벌써 전 세계로 돈이 막 쪼개져서 흩어져서 바로 구세군 세계에 알려지는 것보다 런던 타임스의 뉴스에 났죠. 구세군 펀드 프라우드 당해. 우리로 얘기하면 뭐야? 피어스 당하시듯이 뭐 당해서 이게 됐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막 500만, 1000만 파운드 정도 되는 막 수백억 막 이런 게 막 존 라슨 대장.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절차상 그렇지만 사령관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스코틀랜드 야드 경시청이 수사에 들어가고 전 세계 인터폴하고 막 수배를 해서 찾아서 7년 후에 찾긴 찾았죠. 범인도 잡고 도망가네. 그 담당자가 땅 받는 순간 땅 눌러서 계좌를 쫙 어디다가 뭐 그런 거 있나 봐요. 그죠? 영화 보듯이 쫙 하고 자기는 딱 도망갔는데 싱가포르에서 체포됐어 나중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또 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또 추적해야 되거든 받으려면. 그래서 이제 쫙 돌아와서 회복은 됐지만 그 상황의 전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대장은 눈물을 머금고 존 라슨을 인사 조치를 해서 뉴질랜드 사령관으로 보냅니다. 뭐 사람들이 그랬어 그때. 뭐 옛날에나 100년 전에나 죄수들 호주 뉴질랜드 보냈지 지금도 뭐 잘못했다고 뉴질랜드 사령관 가는 게 뭐 벌이냐 뭐 이런 개념처럼 그런 하여튼 뭐 그렇게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돼서 스웨덴 사령관 왔다 여기서 대장이 돼 있죠 나중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개혁 프로그램이 구세군이 한 20년이 늦어지게 됩니다. 존 라슨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당시 보수파 구세군의 보수파에 속한 맥스웰이랑 몇 사람이 참모총장이 하다가 나중에 폴 레이더가 된 거고. 그래서 그런 영연방 계통의 싸움 사이에 폴 레이더가 돼. 폴 레이더 다음에는 존 가운슨이 된 거. 존 가운슨 다음 다시 존 라슨 대장이 나중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런 뭐 세계적인 그 전체적인 우리 구세군의 흐름에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렇게 변해오면서 세상이 구세군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정체성. 우리가 뭐냐? 그래서 이제 구세군이 국제교리위원회, 지금은 신학위원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구세군 윤리위원회, 그래서 우리 구세군이 입장 만들고, 그 다음에 구세군 사회정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뉴욕에 대표부를 두고 유엔의 대사관 역할로 우리가 구세군이 유엔과 더불어 세계 개발 기구에 참여하게 하고, 뭐 등등. 구세군 내부 조직을 영국 사람 중심. 그래서 예전에요, 80년대, 90년대까지 가면은 다 관료가 영국 사람이었어요. 책임자는 또 미국 사람은 누가 왔어도 그 안에 있는 사관 직원들까지 다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구세군에 있죠, 세계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각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9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뭐 차관 보루도 가고 뭐 이런 현상이 그 유엔처럼 각 나라 대표들이 와서 그 지역 존을 대표하도록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도 교육, ICO 교육, 스피커, 아태 사관 교육 이런 것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세군의 전체적인 정신 신학을 만들어서 교리해서 교리도 현대화해서 여러 가지 구세군 셀베이션 스토리 다양한 내용들이 나가고 정관도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간한 것처럼 One Army, One Mission, One Message 교육 교재들도 만들어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2010년도서부터 10년 동안 국제신학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전반적인 대장을 자문하면서 직접 우리가 구세군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시와 신학을 만들어내는 일들에 참여해서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뭐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게 아니라 대장이 참모 초청할 때 전 세계에서 필요한 인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 이후로는 아태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그 호주 외에는 이 다른 분들은 참여가 없는 한 14명 정도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완해임이 만면시 교육, 교재, 그래서 구세군의 정체성, 구세군의 선교, 구세군의 내용을 하나로 통일하는 세계화 거를 한 것이죠. 뭐 이런 교재 한국말로도 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다 현장에 보급되도록 하는 건데 우리는 이게 만들어져서 오면 다른 데는 활동하고 다음 업그레이드 갈 때쯤은 우리가 이때 번역이 될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세계 전체 One for all, all for one 이런 전체 흐름에 우리는 좀 뒤처지는 게 좀 아쉬움이 있죠. 전 세계 흐름에. 근데 저는 개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사관님들이 전 세계 구세군을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생각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국제화적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 교재를 만들 때는 참여해서 저도 글을 써서 그 전 세계에서 보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지역별로 구세군의 문제가 막 복원합니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이 지방장관 되면 B 부족은 다 죽어. 트라이브 중심이거든. 부족 중심. 그러니까 C가 사령관 되면 B, D, E 부족은 등용될 생각을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아주 국가적 문화적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게 국제분영안에서는 해결을 하려니까 그죠? 교육을 시켜. 사령관 교육, 서기장관 교육을 잘 시키고 니네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잘해라 그러면 네 하고 가서는 안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지리아 뭐 이런 데는 여러분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뭐 동성애는 뭐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사람은 인격은 존중하고 뭐 이게 우리 구세군 안에서 해결돼도 이게 국가 문화 부족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 뉴스 나오는 거 보시죠. 막 아이들 여고생 한 몇백 명 확 납치해서 막 팔아버리고 성노예 삼고 막 이런 문화가 있는 거니까 이게 후진이나 미개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게 서양이든 우리나라든 전통적인 그 나라의 문화권 안에 구세군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불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는 문제, 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할 거냐. 구세군이 아무리 좋은 방향, 선교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도 그 국가에 가지고 있는 그 토착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관습의 문제. 그 다음에 성장이 져야. 그러다 보니까 전부 뭐예요? 수직 문화와 명령과 복종만 있고 대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이 점점 단절돼 가고 소통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서양 국제 번영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구세군도 좀 그렇죠? 대화, 소통, 제가 번영사관님들하고도 이 그룹 워크숍을 해보니까 토론할 줄을 잘 모르시 어떤 면에서. 토론, 대화를 하는 거가 없는. 이 문제는 단순히 번영이 뭐 사령관 무슨 이런 조직이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 현장에서도 여러분 현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대화하고 토론해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더라도 대화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적절한 소통 기법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면 내 생각을 저들이 이미 다 얘기를 하거든. 그걸 다 모아서 결정하고 가면 성도들의 사업으로 참여하는 건데 주인은 내가 고 하면 언제 가시지? 한 2년 남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소통의 문제가 구세군의 경영 조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 조직에도 팽배하게 있다는 거죠. 운영위원회 뭐 지침서상으로는 다 있어도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것을 리더십 개발, 지속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세군 국제번영안에 인사국을 두고 인사국 안에 서기장관, 칩 세크레터리가 있어요. 서기장관. 그분은 각 군국의 중간 지도자를 발굴해서 자꾸 교육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발전을 시키고 나오고 있죠. 국제적 소통 문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구세군이 전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나라는 그걸 잘 몰라. 어떡하죠? 우리나라도 한때 그렇게 소통이 좀 안 된다. 한국 구세군이. 그런 상황에서 처해졌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소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의 한 방법으로 국제 교류를 막 하게 되는 건데, 소통 잘하면 그런 일이 없죠. 그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국제 교류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호주에 지금 사령관은 호주에서 자기 아래로만 뉴질랜드 사령관이고, 캐나다 사람이고, 호주 사람은 딴 나라 사령관 가고 막 이렇게 또 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우리 한국 구세군은 법이 잘 돼 있어서 3개 법인으로 탄탄한 그 법적 등록 위치에 있는 반면, 구세군 중에는 법적 등록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처럼 법인, 재단 법인 같은 형태로 돼 있지만, 어떤 데는 NGO 수준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 격이 여러 가지. 어떤 데는 또 종교적으로 등록을 못 하니까 사회복지 기구 정도로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교회 예배 드리고 뭘 하려고 하는데 굉장한 제약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 교리와 군령군유 선교 선언을 제대로 할 국가적 공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한국은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재단법인은 1908년에 들어와서 1924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재단법인, 이제 공익법인이 됐잖아요. 먼저 내기는 언더우드가 먼저 내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일제강점기 총독부에서 심사해서 승인할 때는 우리가 일본으로 승인 서류가 와서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인 1호, 재단법인 1호로 우리가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가끔 보면 우리 법인 설립허 가서 보면 지금은 관할이 이제 서울시로 갔지만 어디든 법인 1호로 나오게 되는 그런 거기가 있죠. 그리고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을 세워서 3개 법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런데 여태까지는 요즘 구세군 대한본영의 사령관이라는 종교 단체 사령관이지만 그분은 종교 법인하고는 사실은 모든 국가와 사회 속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뭐가 있어요? 법인에게 있거든요. 구세군 대한본영에 이 다루는 분은 사관과의 관계와 몇 가지 외에는 별로 없어요. 다 법인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사회시섭 여러분이 무슨 건축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뭐 고발장이 날라와도 그게 누구 앞으로 가? 재단 이사장 앞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구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타디가 2010년도 돼서부터 발전돼서 법인 사무처를 강화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사관학교에 사령관이 오시면 구세군 사령관으로 오는 게 아니야. 학교 법에 따르면 뭐로 오는 거죠?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오는 거예요. 구세군 사령관이 구세군 교단 그 졸업한 사람들이 소속돼서 일하는 종교단체지만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게 행정관청과 일하는데 이제 컨플릭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낼 때 우리가 공문을 낼 때 구세군 사령관 도장을 딱 주면 구세군 사령관이 뭐예요? 법인 이사장으로 와야 되는 그런 혼란들을 거쳐서 이 제도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학습이 돼서 지금 법인 사무처에서 여러분하고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다음 문제는 요거 법체계 문제, 그다음에 조직 내부 문제가 생기면, 옛날에는 없었지만 조직 내부 문제를 사회법에 가다가 이제 고발을 한다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양하게 뭐 직원들도 뭐 심지어는 뭐 사관들도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거냐. 또 종교 고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시작했는데 종교 고유 목적을 못하게 해. 그죠? 사회복지 시설이 요즘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예배드리려 왜 하느냐. 그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선교의 가치가 뭐냐. 그런 걸 못하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미 이것은 1995년도 세계 지도자회의에서 폴 레이더 대장 같은 경우는 국가가 우리의 고유 목적을 하지 않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 사업을 무조건 많이 할 필요도 없다. 그런 개념도 있는 거죠. 우리 고유 목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선단비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시작한 거죠. 우리가 모아서 막 여기저기다 분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했던 것이라 그런 의미랑도 연결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국가 단위로 사회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 카톨릭 국가, 이태리 뭐 이런 나라에서는 그 국가가 로마나 여러분 스위스 이렇게 캐톨릭이 국교인 나라는 구세군이 어떤 위치인지 혹시 감이 잡히세요? 구세군은 YMCA나 CC 정도 같은 컨셉이에요. 태어나면서 세례는 다 캐톨릭 가서 받아. 근데 거기 예배가 없으니까 활동은 뭐해?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구세군 와서. 예배는 액티비티하고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드헤런트,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죠? 찬동자? 협력자? 뭐라고 하죠? 그거? 영어에 있죠? 협력자. 요즘 번역 찬동자 이렇게 돼 있는지 뭐 어드헤런트라고요. 여러분 구세군은 그
이 병사로 등록되고 나면 이제 하사가 안 되는데, 병사는 일반 교회 세례교인의 다음 단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병 개심자 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 다 끝났어요. 근데 병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구세군의 이런 선교 목표와 이런 목적에 난 참여하겠습니다고 하는 거의 독립군 혈서예요. 병사 입대증을 한번 가서 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 멤버십, 그래서 어드헤런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협력자, 찬동자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감리교인이고 캐톨릭 교인이야. 근데 나는 구세군에 조인해서 구세군의 훌 정회원이야. 근데 내가 병사는 못 되겠어요. 왜? 병사의 몇 조항이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근데 캐톨릭이라 해. 나 요거 못 끊어. 그렇지만 나 요거는 못 끊지만 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드헤런츠인 거야. 병사 입대증만 안 받았지 정회원인 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국가별로도 번영 기구가 다 바뀌었어요. 영국은 의회 부서도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는 3개국으로 있지만 영국은 커뮤니케이션 국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움직이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너무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서기 장관이 너무 할 일을 많아서 경영 진단을 맡겼죠. 그래서 그 답을 얻은 결과 부서기 장관급을 서너 명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게 국이에요. 그래서 기획국, 업무국, 인사국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기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부서기 장관급 권한 위임인데 우리는 권한 위임은 안 되고 그냥 직책만 있는 거지. 결국은 역할을 못 해주니까 역시 서기 장관 사령관이 업무가 많은 그런 상황이 됐죠. 국장들이 권한 맡아서 그 권한에 있는 건 자동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결국은 또 결정하는. 그래서 만들었고 1981년도 이것이 전 세계에 좋은 효과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1980년대에서 또 효과가 돼서 우리나라도 1992년도에 이 제도를 채택을 했고, 그래서 현대까지 오지만 이제 이 조직도 변할 때가 온 거죠. 그리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국가연락사무소가 따로 있어서, 호주는 시드니가 제일 큰 도시고 멜본이 있지만 수도는 캔버라거든요. 캔버라에는 국가연락사무소가 있어서 모든 정보와 관계는 캔버라에 있는 국가연락사무소에서 다 담당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구세군의 자원을 공유해야 되겠다. 서양은 돈은 있는데 이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은 돈은 없는데 사람은 많아.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교회들은 다 제3세계에 있죠. 케냐 나이로비 센트럴, 나이로비 영문 같은 경우는 교인이 한 2,000명 돼요. 그래서 예배당은 한 500명 들어가지만 예배 때 문을 열어주면 마당에 쫙 앉아. 예배 드리러 이틀 전에 개나리 보침 지고 와서 마당에다가 예를 들면 텐트 치고 있다가 예배 드리고 주일날 가고, 예배 시간이 우리가 뭐 1시간이지만 거기는 보통 2-3시간. 그리고 그냥 예배 시작하면 몸이 자동이야 일어나서 자동으로 찬양하고 몸이 아이고 좋아요. 그 나이로비 센트럴 한번 쳐보시면 요즘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개척해서 그렇게 개척이란다 그렇게 발전시킨 분이 이제 지방장관 됐다가 지금 또 옮겼는데,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기국장 시절에 이분을 뭐 딴 분보다 이런 분을 새로운 지구촌에 이런 분을 한번 이 백화산 수련이나 이런 강사 때 그런 분이 모셔서 그런 아프리카 영성은 어떤지, 남미의 영성은 어떤지 이런 분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루지 못했죠. 그러나 하여튼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유하실 것이냐. 그래서 파트너스 인 미션이 있어. 우리는 잠비아랑 이렇게 파트너하고, 뭐 짐바브웨, 뭐 미국 같은 데는 남궁국과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자원을 나누고 뭐 이런 노력들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리더십 계속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 저 100주년 구세군, 한국 구세군 100주년 때 자료 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 또 우리 조진호 장관님이 또 그 부분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이제 최근에 또 정리된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사관이 한 570명 되거든요. 여성이 한 10명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 우위야. 근데 지금부터 약 2028년 되면 여기 한 400명대로 줄고 6, 7, 8년, 그러니까 10년 안에 한 200명 없어지고요. 그로부터 한 12년, 한 40년대 되면 200명대로 떨어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은퇴할 때 10년 이상 남으신 분.
여러분 아무나 다 사령관 될 수 있어? 뭐 200명이면 부부로 치면은 뭐야? 100상밖에 더 돼? 100상을 나이 순으로 쳐봐. 뭐 한 60, 50, 40 이렇게 넣으면 뭐 아무나 다 하는 거지. 뭐 지방장관도 하고 뭐 다 아무나 그냥 가만만 있으면 뭐 되겠지 뭐. 그죠? 남한테 혐오감만 주지 않는 얼굴이면 뭐 다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위기 이게 어때요?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전체를 보는 눈도 가져야 되는 거. 누가 이끌을 것 같까 이 전체를. 그죠? 그 one for all for one이에요. 이걸 어떻게 갈 거냐고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리더야. 그 한국도 들여다보니까 개별적으로는 강론,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나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총론, 구세군 전체를 보는 눈, 그죠? 3개 법인을 보고 이런 부분, 경영 이런 것을 보는 분은 대부분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문 목회 현장에 있다가 뭐 이런 진공 상태로 뚜루루룩 되면 그냥 어디 가서 뭐 하나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때부터 막 배우다가 은퇴야. 막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세요? 무슨 뭐를 크리티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리더십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우리 문제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가요. 특히 베이비 부머 50년대 전후생들이 급격한 은퇴를 둔 전 세계가 리더십 진공 상태가 되니까 진공이 빵 되니까 그냥 사람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준비 안 된 리더십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국제 번영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솔트 컬리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Salvation Army Leaders Training College. 그 솔트 우리 요즘 청년들 솔트 만들었죠. 근데 솔트 그게 거기서 나오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협력, 중간 지도자 개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서부터 만든 것이 바로 FBF라고 하는 Faith Based Facilitation.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타락, 부패. 사람이 있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냐면 돈 문제. 뭐 여기저기 돈 띄워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직원이든 뭐든. 선의의 문제도 생기는 거고. 이게 구세군 같은 조직은 그 한 명의 문제가 아니야. 생기는 순간 all of the 구세군 fame, 구세군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구세군 성공에 이런 데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예전 같지가 않아서 옛날에는 직원도 다 우리 교인이고 그래서 서로 은혜 안에 은혜의 법도로 되던 것이 요즘은 직원들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막 갔다가 뭐 민원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조금씩 생긴다고 그러던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도 생겨요. 딴 성공에도 생기는 게 사관에 와라 그러면 전화가 온대요. 왜 그냥 오늘 구청장이 오라고 구청에서 오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된다. 돈 주는 데가 거기니까 거기가 우선권이 있는 거야. 세계적으로. 뭐 우리도 그런 현상이 가끔 있다고 그래요. 겹칠 때가 사관 무슨 모임이 있는데 무슨 지역 무슨 시청하고 하는 문제 이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구세군이 통째로 날아갈 뻔한 위험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뭐 호주로 예를 들죠. 호주는 2012년에 밀레니엄이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가톨릭이 국가를 상대로 사죄를 했습니다. 먼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2차 대전 전후에서 호주가 에버리지널, 호주 원주민들을 좀 이렇게 정착시킨다고, 도시화시킨다고 좋은 의미로 그 호주 원주민들의 나라였잖아요. 거기 서양들이 와서 미국의 인디안처럼 원주민들은 도시 와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밀림에서 그냥 빨가벗고 이렇게 차를 들고 캥거루 잡으러 다니고 살고 싶은데 자꾸 집에 와서 살래고 그러고 신발 신으라고 그러고 왜 신발 신어 이러는 거지. 그래서 애들을 부모랑 분리시켜서 애들을 다 좋은 말로 카톨릭 보딩 스쿨 기숙학교에 보내는 거야. 사립학교에. 되게 멋있죠. 이름으로 들으면. 그렇게 해놓은 것이 결국 뭐야? 부모랑 단절된 고아원이지 뭐. 그거에 여러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 참여했어요. 구세군도 일부 있어. 그게 하나의 시발이에요. 그 애버리진들이 이제 문명화된 상태에서 애버리진 변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소 고발을. 인권을 침해했고 그때 난 폭력당했고 그때 난 성폭력 당했고 신부가 내 고추 만졌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둘 문제가 아니야. 미국 이민 와서 목사들도 교포 자녀 이쁘다고 아이고 이쁘다고 해서 우리 옛날식으로 아이고 뭐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이런 애가 금방 나이 났나 경찰에 전화하잖아. 아버지가 열심히 세탁소 가서 일해가지고 왔더니 아들 녀석이 저녁에 해롱해롱 되네. 보니까 대마초 핀 거야. 이놈의 새끼가 내가 널 위해서 지금 와서 이만큼 일하고 있는데 대마초를 펴. 이놈의 새끼. 그랬더니 얘가 나가서 친구한테 우리 아버지가 때려서 콜 폴리스. 그러니까 친구가 전화해 경찰에. 그 경찰한테 전화하니까 아버지 체포돼서 가는 거지.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아버지 통역해 주러 경찰서 갔더니 내가 왜 이민을 와가지고 이곳에 이런 문제 문화적 갈등인 것 같이 여러분 이런 아주 디테일한 문제가 있듯이 호주에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뻥뻥 터지는 거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죠? 그게 뭐 유엔미가 아니 뭐죠? 미투 같이 뭐 이런 것도 생기기 같이 모든 집단 수용 시설, 소위 말하는 고양원 생활 시설에서 생겨났던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막 고발이 시작되기 시작.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레니엄 지나면서 그래서 국가가 뭘 만들었냐면 국립사문위원회, 조사위원회를 사회 저명인사 분야별로 다 해서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구세군도 초기에서 103, 4년간 과원 뭐 다 했거든요. 교정시설도 있어. 청소년들이 뭐 이런저런 어려움 겪고 있으면 그 감옥소 있다가 사회로 나가기 전에 모아서 재적응 훈련 시키고 저도 가서 3박 4일 훈련하고 같이 지낸 적이 있지만 걔네들 우리가 이렇게 열쇠직을 탁 하면 문 탁 닫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쟤네들 조금 있으면 조문 따 그러더라고. 조그만 돌멩이나 동전 같은 걸 거기다 탁 밀어넣었다가 문이 탁 닫히는 소리가 나지만 딱 밀면 열려. 근데 그런 데서 생긴 뭐 폭력, 언어, 성폭력, 추행 다양한 부분이 고발되기 시작. 구세군도 그런 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구세군만이 아니라 200여 개 기독교 및 종교 또는 사회복지기관이 크레임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호주 사령관이 2차례 국가사면회에 나가서 어폴로지 사과를 하고 거기는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뭐 우리 그랬으면 막 띠두르고 막 뭐 꽹가리 치고 나와라 뭐 이럴 텐데 그런 건 없고 거기는 좀 프로세스가 신사적이야. 그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구세군 준비할 게 많겠어요. 변호사 뭐 해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거고 우리는 어떻게 보상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소위 사후지만 사후 우리가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금액의 보상금이 지불이 됐고 그 고소 당사가 구세군만이 아니야 캐토릭만이 아니야 그 지역의 책임자 지방장관 또는 사령관 근데 법적으로는 재단부 그래서 어마어마한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데에서도 이미 책으로도 어떤 사관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가 책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못 알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버크셔 위에 가면은 어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사관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게 뉴스에 나고 그래요. 그 교회 건물 사진이 딱 뜨기도 해요. 이건 아주 미세한 얘기인데 그 사회 전반에 우리들이 그런 세계의 구세군도 치외복권으로 아주 투명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래서 이건 뭐 이러다 보니까 조직 대표자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고 그 법적 책임을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상황의 변호를 하기 위해서 드는 돈을 구세군 돈으로 하면 그건 또 배임이야. 내가 개인으로 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게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였을 때는 그걸 내 개인 돈으로 그 변호사를 써야지 영문 돈으로 뭘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법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또 배임이라고 들어가. 왜 조직의 돈을 너 개인이 잘못한 것에다 써? 이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니까 잘했던 잘못했던 우리의 법적 대표자도 보호해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쏘르죠. 그래서 호주는 그렇게 파도가 한 3번, 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기한 뉴질랜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그것을 담당했던 전문 직원이 사관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관이 지금 7, 8년 만에 서기장관까지 가는 이유가 그만큼 사회적 공공의 그 기관으로서의 구세군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서기장관이.
그때 서기장관으로 있던 수젠이 지금 영국의 거버넌스 어드바이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협의를 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면서 지금 호주 구세군 페이지를 한번 갔어요. 세비시나미 오스트랄리아 쳐보세요. 홈페이지를 비면 배너가 하나 뜨는데 리스토레이션 센터라고 있어요. 치유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그리면 구세군 페이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회복 이런 문제로 나가고, 어떻게 상담해 줄 거고, 지금이라도 네가 옛날에 이런 문제가 경험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라. 우리 상담가가 상담해 주겠고, 그 다음에 상담과 더불어서 어떻게 치유해 주겠고, 어떻게 회복시키고, 이런 걸 쫙 풀 세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나라에 벌어지는 문제에서 이제 구세군이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이 조직을. 이런 상태로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가 생기는 동기 중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accountability, 책임 운동이라는 게 구세군의 책임. 구세군 정신 회복.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한 분명한 평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의 건정성을 가질 건지,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버넌스. 이게 이제 큰 책임 운동의 목표로. 우리는 이런 큰 틀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냥 조금씩 위기 관리 이런 거 한 번씩 공문 받아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일만 많게 하나, 이런 건데,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흐름에서 오는데 통합 관리를 우리가 못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번영이 되어야 될 일이 아니라 현장까지 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책자로도 한국말 번역이 나왔던 Journey of Renewal이라고 해서 갱신과 변화, 이런 내용들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사건을 그래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2000 초기서부터 돼서 이제 마무리 단계 2015년대에서부터 공식 문서, 방향, 기한, 계획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구세군의 모든 사역 영역 레벨 모든 구성원들이 구세군 경영에 참여하도록. 거버넌스에는 이따 설명합니다. 조직이 있는데 위아래가 있는데, 사령관은 위에 부분에서 큰 방향, 정책, 비전 이런 걸 하는 거고, 경영은 분리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구세군 경영하는 이런 국장님들이 여기 가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큰 덩어리는 여기서 자산 매각도 나중엔 이 위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이렇게 권한 위함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이 위원들은 현직 경영하는 사관들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평신도 직원, 일반인, 외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까지도 만드는 그런. 요즘 기업들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SCG 이런 거, 소셜, 엔바이러먼트, 거버넌스 이렇게 더,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그래서 기업들도 요즘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구세군은 거버넌스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조직을 효과적으로 하고, 우리 창립 정신을, 선교 신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발전시키고, 고도화된 이 사회 속에서 구세군이 제대로 된 선교를 하려면 변화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본영에 있었던 그 80년대, 90년대 본영 때 재무부 직원 3명이었어요. 그때 이제 말단으로 김영태 사관이 출납 회계로 들어와서 업무국장으로 은퇴하시고, 지금 환경국장이 있는 현재 재무부가 30명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일 못해서 3명 할 일을 30명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발전해서 고도의 사회가 모든 걸 법치로 다루기니까, 거기서 원하는 요구의 사업과 경영을 하려면 그만한 인력이 페이퍼워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될 정도로 업무가 늘어요. 3개 법인이. 대단한 거죠. 지금 가보세요. 파이낸스 디파트먼트 이렇게 많아요. 그죠? 이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사회 속에 빛, 소금 역할을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는 뭐냐? 과거같이 이제 통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장관님도 좋은 표현을 협치하는 거예요. 같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치하고, 수직적 관료제 중심에서, 그죠? 분권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권, the deliberation of power예요. 어떻게 분권을 할 거냐, 권한을 어떻게 위임할 거냐, 이런 거예요. 어느 영문 A라는 영문, 큰 영문 사관님을 보니까 거기는 사관님이 가서 물건 다 사면나. 거기서 왜 피곤하게 그렇게 하실까? 다 담당을 맡기고 다 돌아오고 난 감독하면 되잖아, 편하게.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권도 필요하고, 적은 교회, 적은 숫자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이제 피곤을 하는.
국가에서도 그러죠. 국가에서도 무슨 일을 하려면 민간인을 넣어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일을 하듯이 그런 상황을 한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투명, 책임, 분임, 참여, 협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구세군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안 믿는 것 같아. 하도 속아서. 응? 간다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 갱신의 문제에 대해서 실패도 해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장한테 이런 거 제안해서 그때 하기도 해보고 대장 바뀌면서 안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안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규정이나 법으로 1인 권력을 주었지만 이제 규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 거버넌스를 만들면 나중에 군용문율도 바꿔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군용문율까지 바꾸는 거가 이 거버넌스의 최종 목표예요. 지금 사령관, 서기장관 군용문율 지침이 있거든요. 그걸 MOA, Memorandum of Agreement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거 다 방향 바꾸면 그걸 맞도록 바꾸는 거예요. 권한을 다 옛날에는 다 권한을 줬거든. 윌리엄 부스 같이 다 줬는데 그걸 규정으로 바꿔. 여러분 규정까지 바꿔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더 대화로 편안하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우리 한국 구세군의 거버넌스 방향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었지만 하여튼 세계가 먼저 이제 가네. 근데 우리한테 기회가 왔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우리가 좀 하향 곡선을 긋는 사회적 교회적 상황이긴 하지만 이때 이걸 잘 만들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미래의 시대가 이런 미래에 적합한 구세군으로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시간과 노력. 그래서 지금 호주 사령관, 호주는 그래서 남군국, 동군국으로 있다가 무너져서 하나로 통합했어요. 그걸 겪으면서 모금도 뚝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통합해서 그 통합 사령관 맡고 있는 뉴질랜드 출신 로널슨이라고 하는 로버트 도널슨이 예전에 뉴질랜드 지방장관 할 때 김동진 사관이 거기 담임사관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맡아서 우리랑 같이 노예에서 거버넌스 책임자가 돼서 틀 만들고 지금 호주 사령관 가서 그 호주 문제를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임운동으로 저희 국제신학위원회 대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거의 가이드라인을 거의 다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는 거야.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령관 권한은 어디까지 줘야 되느냐, 서기장관하고 어떻게 나누는 거야. 우리 한국 구세군의 위원회가 23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23개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재정 지출 구조 이걸 막 복잡한 걸 어떻게 통폐합하고 없애느냐, 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논의를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서기장관이 CEO야 이제는. 서기장관이 CEO고 이사회는 일종의 군국 거버넌스 이사회는 일종의 지주회사 같은 개념으로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가죠. 그리고 사령관 같은 경우가 일반 경영위원회는 이제 23개 위원회는 하나도 참여할 필요가 없는. 현재 제가 들으니까 현직 사령관께서도 현재는 그런 위원회 거의 대부분 참석을 요즘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일단 투명성, 효율성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의사결정 구종, 본영 부서 재편성, 업무 비슷한 걸 구종하고 뭐 이런 부분도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국 거버넌스 이사회를 Territorial Governance Board라고 그래요. TGB라고 쓰고요. 이따 도표가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TEB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나누게 될 TMB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제도는 이제 구세군 선교 목적대로 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리사욕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욕심으로 안 되고 공공의 영역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정직한 삶 문화, 우리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또 이해관계자를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데 구세군의 이해관계자 이게 우리가 한국말 번역이 산뜻하진 않습니다만 그게 최상의 번역이더라고요. 이해관계자는 뭐냐면 구세군의 이해관계자가 누굽니까? 구세군과 관계돼서 이해관계, 득이 있거나 실익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이해관계자라는 거예요. 사관, 병사, 하사관, 직원, 그렇죠? 우리가 관계된 시설이 있다면 시설과 관계된 공무원,
지역사회, 우리 옆집 사람, 이 모든 사람이 구세군과 구세군의 방향을 위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개인의 이익은 충돌을 막고 또 차별하지 않고 권한 위임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거버넌스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이게 잘 한국말로도 잘 정립이 돼서 나갈 건데 The Salvation Theology of Governance, 거버넌스 신학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신학화한 거죠. 첫째, 성서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봤을 때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너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서 의로운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선한 청지기이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일할 것이냐, 이 신학 이게 만들어졌고요. 세 번째로는 모든 사역은 은사와 영적 열매로서 분열된 거지 높고 낮음 이런 것이 아니다. 역할 분담. 다임사관과 정교와의 관계, 하사 간의 관계, 부교와의 관계, 병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그런 역할, 적절한 은사와 그런 것을 평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모든 이슈에 있어서 흥분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그 문화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차분하게 볼 수 있는 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 이슈는 여러 가지 때문에 나와요. 동성애 문제, 국가와 종교의 문제, 타락의 문제, 부패의 문제에 관해서 이런 아주 이 시대의 아주 극심한 이슈는 막 혈압을 오르고 막 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고 차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상호 책임. 이게 누구 하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근데 왜 개인의 책임으로 가느냐? 공감과 동기부여가 안 돼 있으니까 공동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담임사관들이 외로울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공감과 공동으로 함께 하지 않고 어떤 결과가 있을 때는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상호 책임, 이런 공동의 관계.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현명하게 할 것이냐. 이 6가지가 신학적인 주제가 되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적절한 시점에 제공하고 또 이런 것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사관학교에서부터 조금씩 정착되고 기회가 닿는 데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오후에 이제 강의가 좀 미진한 부분 더 하고 잠깐의 여러분 그룹 대화 시간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여러분과도 잠깐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앞으로는 이 6가지 원칙을 우리가 준수해 나가는 것이 구세군의 선교 목표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직은 권한 위임이 최고 우선이다. 경영과 방향은 구분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우리가 있어서 선교 정책, 비전과 실제 경영, 실무는 구분한다. 그 다음에 그 거버넌스가 판단하는 것은 독립적 그 권한을 중시한다. 남성, 양성, 여성 평등하게 우리가 권할 것이다. 또 mutual accountability, 공동 책임을 중한다. 그 다음에 우리 구세군의 사역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좀 한국국어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거버넌스는 앞으로 우리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은 전략적 사고와 실행적 사고를 같이, 그러니까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실무적 일을 거리는 사람, 이게 균형 있게 참여해서 우리가 의사결정하고 일을 끌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실무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방향은 모르고 결정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에 와 있는 그런 전략과 소유를 같이 해야 돼. 이런 7가지. 그래서 거버넌스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6가지 신학적 원칙, 7가지 실무적 원칙, 이 13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의 정신은 신학, 복합선교, 조직의 청렴성, 그다음 컴플라이언스, 법적 책임.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구세군의 선교 정신이 새롭게 활용해서 이 6가지를 따로 우리의 선교 방향을 우리가 복합선교, 통합선교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우리의 선교 방향과 정책을, 그래서 앞으로 구세군 선교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재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는 법적으로 책임을 다 진다. 이게 이제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럼 거버넌스는 뭐냐? 우리 구세군의 앞으로 최고 상임 심의 의결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심의 기구 안에 본영이 있고 법인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거버넌스 이사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비전 선교 전략을 제안한 것을 심의하고 평가합니다. 지금 한국 구세군이 지금 현재 비전 정책 선교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도 이제 거의 소멸을 했고 종료됐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비전이 뭔지, 우리 구세군, 한국 구세군의 비전이 뭐죠? 그냥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뭐 그죠? 그거예요. 우리 선교 목표가 뭐죠? 한국 구세군은 뭐죠? 네. 매년 표는 있지만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가기 위한 전략이 뭔지. 요즘 기획국에서 열심히 뭐 프로그램은 제공하고 계신데 이게 장기 비전 선교 전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군국 선교 선언문을 만들어야 돼요. 국제 선교문이 있지만 한국 구세군 선교 선언문이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전략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그것을 분기별로 심의하고 평가하고 진행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구세군 거버넌스가 하는 일이야. 구세군 방향 잡는 일을 거버넌스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책을 승인하는 일입니다. 폴리시, 뭐 규정,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을 승인하는 일을 거버넌스가 합니다. 효과적으로 규정, 감독, 조직 이런 거, 정책, 추진, 과정, 심의, 평가. 제안은 실무부서에서 해오죠.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 거버넌스에서 합니다. 운영, 이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매년 연례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제본부에 보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됐다. 그리고 구세군의 모든 재정 문제가 돌아와서 여기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갑니다. 현재까지는 TFC라고 해서 Territorial Finance Council, 군국재정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해서 국제번영본이 앞으로 TFC 없어지고 거버넌스에서 승인해서 국제번영으로 가게 되고요. 뭐 그런 모든 캐피탈 중에서 큰 금액은 군국 사령관이 얼마 쓸 수 있고 지방장관 뭐 이런 게 있죠. 그 큰 금액은 자산 구입 매각 거버넌스에서 하게 됩니다. 일반 결정 예산안에서 결정된 거는 TMB 경영위원회에서 하지만 네. 퍼포먼스 매저먼트 성과 측정 과정 우리 진행 사항들 측정하는 일들 하게 되고요.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부분이 우리가 형식만 있지 실제는 없습니다. 해외는 이것이 이제 매뉴얼화돼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어져서 어떻게 위기라는 게 단순히 건물의 위기, 뭐 재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콘텐츠 안에 소프트한 것에 대한 위기 이런 거 위기죠. 이런 것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나. 인력 수급 어렵다. 10년 안에 사관 학생을 매년 10명씩 들어온다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방장관께서 데이터 만드실 때 그걸 했을 때 그 10년 앞으로 10명씩은 들어온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같은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2008년에서 2028년에서 이때는 한 400명대네. 그 다음에 12년 지나면 한 200명대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은퇴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위기, 그런 문제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거버넌스 위원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executive 멤버가 있어요. 현직 사관과 직원 중에서 뽑습니다. 일선 사관 중에서도 뽑아요. 거버넌스 위원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뽑힐지는 모르지만 다 대장이 임명합니다. 추천은 해서 대장이 임명합니다. 또 non-executive, 그러니까 non-executive는 현재 구세군 실무적 경영에 참여하는 부분, non-executive 멤버는 회사로 얘기하면 전문 사회이사 같은 경우인데 병사, 은퇴사관, 전직 직원, 기독교인 중에서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일반위원, 운영위원 이렇게 일반이사, 운영이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고 그래서 운영이사를 놓고 일반이사. 군국사령관과 총재는 구세군 경영에 하는 분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운영이사가 아니라 일반이사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구세군 직원 개념이 아닌 거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 방향이 하나입니다. 당연직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건 연구 중이에요. 당연직이라고 해도 사령관 총재 외에 나머지 사람은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참여해도. 없어 버리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구세군 위원이 있어요. 일반 위원회에서 일상 현재 그러니까 행정 지도자가 아닌 일반 현역 사관, 은퇴사관, 병사, 직원 중에 이 거버넌스 위원이 만들어집니다. 약 15명 현재 얘기하고 있고요. 독립이사라는 개념도 구세군 사관이 아닌 사람 중에서 올 수도 있고 병사 중에서도 올 수 있고 또 구세군 외부 인사 중에서도 올 수 있고 구세군 뭐 교인이지만 전문가 중에서도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이사가 구성됩니다. 현재 15명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이 이사회 의장을 사령관이 하는 겁니다. 대장이 임명하고요. 이사들 의장 대리가 있습니다. 의장의 부재시 알터네이티브 체어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때는 결정은 못합니다. 그러나 회의 진행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은 뭐든지 합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끝까지 토론했는데도 합의가 안 된다. 그럼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대단하죠? 여태까지 투표 결정한 게 없어 구세군에서. 그죠? 투표로 결정하게 됐는데 가부 동수일 때만 의장이 홀수에서 한 표가 의장한테 가지만 하여튼 메조리티 다수가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결정으로 받게 됩니다. 개최 주기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한국은 연 8회 거버넌스 이사회가 앞으로 운영될 거고요. 그리고 이사 임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뭐 3년 안에도 없을 수 있지만 3년하고 최고 3번 연임해서 9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뭐 사령관 같은 경우가 의장이지만 사령관 임기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고 새로운 사령관이 대장에 임명해서 의장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이렇게 바뀌고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들에게 덕망이 있고 하여튼 능력 있고 이런 분들 신앙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추천이 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이제 강요들이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구세군 의사결정은 다 내동부인이 하는 거 아니냐, 국장부부랑 뭐 서기장 뭐 다른 거 이렇게 네다섯 동부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따가 보여드릴 구세군의 경영에 참여하는 분은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될 수는 없어요. 참여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이게 결정권 경영과 그 방향을 좀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설명하려면 일반인이 대리해서 참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선교정책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감사위원회가 있어도 뭐 내부감사실 뭐 이래서 뭐 결국 사관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감사위원회는 외부 감사위원이 선임돼서 감사를 하게 되고요. 등등등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구세군의 승인에 대해서 내부, 외부, 성별, 연령, 세대, 전략가, 실천가, 전문 분야를 해서 이제 거버넌스가 될 예정이고 현재 수준이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안이 만들어져서 후반기서부터 실험 가동이 돼서 2024년 정도서부터는 거버넌스 체대가 되고 빠르면 그 사이에 본영도 이제 캐비넷 제도가 없어지고 강요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그 직책 뭐 기획국, 업무국, 뭐 인사국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또 필요한 분다면 어떤 식으로 갈지 그것의 직급이나 계급은 별도로 정해야 될 상황들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버넌스 위원회한테는 보험 들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혹시 뭐 결정을 했는데 고발당하면 그 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번 경험들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고요. 왜 3년 단위로 이제 평가한다. 이게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버넌스 이제 앞으로 구세군 조직이 이렇게 바뀌어요. 보세요. 거버넌스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이 있어요. 이사회의 구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세군뿐은 기본적으로 뭐 의장인 사령관 총재 외에는 뭐 일반 현역 중에 일반 사관 또는 뭐 은퇴사관, 병사, 직원, 외부인 이분들이 큰 거버넌스 영적하고 세 개 부속위원회 감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뭐냐면 거버넌스 위원과 법인 이사들을 추천하는 이사들 이렇게 담당하고 선교정책위원회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구세군 내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데는 인력 수급, 사관 신상 자문 뭐 다양한 문제들 영적 문제, 우리 영성생활 문제 우리나라는 영성개발부라고 하는 게 별로 없지만 우리는 왜 옛날부터 기획국 뭐 교회 성장 그래서 우리는 교회 쪽 프로그램은 워낙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해외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리추얼 라이프 커미션이라는 걸 영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기도 생활, 성결 생활, 무슨 교육 생활, 교회 성장 이런 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해외는 영성개발부가 굉장히 파워랑 고난이 강화돼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그냥 뭐 마가다락방이나 하고 뭐 기도하는 이런 개념이지만 그게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이 밑에 구세군의 실무 모든 여태까지 여러분이 봤던 모든 구세군 운영은 여기서 하는 거야. 경영위원회에서. 그 위원장은 누구냐? 서기장관이에요. 앞으로 구분하는. 근데 서기장관은 저기 와서 의사결정 못해요.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서기장관 밑에 이제 여러분이 아는 구세군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걸 확대한 겁니다. 뭐를 누르면 빛이 나오나? 요건가? 네. 여기가 이건 화면이라 이게 레이저가 안 되네요. 여기 위는 되는데 여기는 안 돼. 맨 위에 거버넌스가 있고 아까 위원회가 있으면 그 밑에 궁극경영위원회가 있어서 위장이 이제 서기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이제 뭐 사관학교 뭐 이런 게 있고 번영국이 있고 그 밑에 지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 형태가 이제 될 텐데 이것도 현 단계 조직을 넣은 거고 앞으로는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새로 가거나 뭐 여기 부서가 사관학교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정리가 되면 군국 앞으로 테리토리얼 매니지먼트 보드 구세군 경영위원회가 웬만한 재정 뭐 이런 걸 다 한 번에 하는 그런 위원회로 정착할 거고 현재 있는 23개 위원회는 통폐합이 돼서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게 돼서 앞으로 이 구세군의 본부 구조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가 만들어지면 사령관 의장 이렇게 해서 서기장을 해서 한 15명이 있는데 요 빨간 편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밤색 표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나머지 분들을 중심으로 직원, 하사관, 비행정사관 또는 비행정사관, 은퇴사관, 무슨 복지 전문, 뭐 재정 전문, 법률 전문 예를 들면 그렇게 각 분야별 전략적, 실무적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거버넌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지만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사무처랑 이런 것이 거버넌스 운영을 하게 돼서 큰 정책은 여기서 다 간다. 그 모든 경영을 평가하고 심의하고 승인한다. 그 나머지는 결정된 1년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건 다 이 다음 그 아까 얘기한 경영위원회 TMB, TGB 이렇게 TGB가 이사회, TMB가 경영위원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사회가 구성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12시 반에 점심이죠? 네, 얼른 뛰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이제 큰 구세군의 번영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 이제 점심 먹고 오면 여러분 현장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쪽 이건 뭐 번영만 그렇게 바뀌어? 그래 알아서 잘 바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점심 식사 후에 오셔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것에 관한 간단한 워크숍 같은 부임 토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그 구세군 재정이야 뭐 현재는 수입 지출이 분명하니까 들어올 수 있는 펀딩이 분명하니까 구세군 재정이라는 큰 틀은 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우리 자체 수입 예산 교회 뭐 이렇게 하고 본영 자체 임대 수입 외에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그 호주나 이런 그 사회에 가지고 있는 만큼의 그런 그 문제에 대한 투명한 법은 국가가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징벌적 손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강화되지 않아서 서양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징벌적 소재처럼 그런 문제에 뭐 100만 불씩 예를 들면 저 보스턴의 희망 나눔이 우리로 얘기하면 저 재활용 매장에서 재활용 트럭이 물건을 싣고 빠꾸 하다가 이렇게 길 지나가는 흑인 여성 좀 몸이 듬직하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툭 쳤어요. 그분이 툭 주저앉았어. 고관절이 나가셨대.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250만 불. 나는 이제 앞으로 일 못하고 우리 애 셋 키워야 되고 그 평생 쫙 변호사가 40% 가능하지. 그래서 뭐 수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뭐 한 180만 불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 그걸 또 보험회사에서 주고 뭐 이런 미국은 그런 거가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형사합의금 무슨 뭐 민사합의금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만큼 뭐 막대한 재정적 것을 그런 분야를 위해서 축적해야 된다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아직 개별 케이스로 약간의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는데 그것이 저희 교단적 차원으로 그렇게 오는 경우는 좀 아직은 드물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데미지 주려고 하는 정도지 아직은 우리 그 국가 안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 호불호를 떠나서 군국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조직의 책임자라는 차원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장치들도 필요한 거죠.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권한도 위임시키지만 구세군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사령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거버넌스 정신 밑에는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네, 이쪽 테이블에서 주정긴 사관님 요즘 학대를 받으셨는지 너무 여여지고 있는데 진보에서, 그죠? 이거 뭐 질문 하나. 네. 아, 그러세요? 배가 고프시구나. 그다음 또 이쪽에 뭐 문사관님 뭐 혹시 질문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이게 우리가 제가 몇 년 한 10여 년 사이에 보니까 질문이 없더라고. 좋은 거죠? 네. 이 가운데 줄에서 혹시 또 한 분 더 없으세요? 고참님들 계신 저기서 한번. 안사관님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맨 앞줄에서 혹시 또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 본부, 특히 이제 본영, 하여튼 우리 구세군이 어떻게 변화한다는 거, 세계 흐름을 본 겁니다. 전 세계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에 대한 연례 자료집이 이어북이잖아요. 연감. 매년 2, 3월이면 나오거든요. 그럼 전년도 구세군 한 해 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5월까지 있었던 그 총망라한 집대성한 겁니다. 상업부에다 요청하셔서 돈들이 있으면 하나씩 구해서 보세요. 그럼 전 세계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계 흐름을. 예전에는 국제 본용으로 능력자들이 모였으면 요즘은 현장으로 가고 있어. 이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세계 기구마다 다 그럽니다. 뭐 YMCA, YWC, 심지어는 뭐 문제 많은 WC에서부터 다양한 그런 이 캑이라고 그래서 유럽 교회 협의회에서부터 다양한 것들도 현 기구로 모였다가 지금 현장으로, 그만큼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게 된 때까죠. 굉장히 중요한데, 이어북을 보시면 각 군국의 옛날에는 뭐 사령관, 서기장관, 뭐 기획국장, 무슨 국장 뭐 이렇게 이름 나왔거든요. 딱 거버넌스 위원 명단이 나옵니다. 쫙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한테 우리는 이렇게 저명 인사나 투명한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도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세 공보 같은데 얼마 전에 호주 같은 경우도 뉴질랜드 공보가 딱 왔죠. 그러면 이번 2기 뭐 3기 거버넌스 위원으로 아무개 영문 부위 누가 거버넌스 위원이 됐다. 부위 정의가 탁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이제 참여해서 현장의 얘기를 전하고 정책 방향 이런 걸 심의할 때 얘기하는 거죠. 또 아무개 뭐 사회사업 직원이 위원이 됐다. 뭐 이런 게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변화의 조짐인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참여에 감사를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다시 모여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